히틀러가 가장 사랑했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금지하는 천재 작곡가. 그의 음악은 세상을 뒤흔들었지만 사상은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광기의 씨앗이 됐습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뒤흔든 천재, 동시에 역사상 가장 위험한 예술가. 그의 오페라는 전 유럽을 열광시켰지만 그가 남긴 사상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기의 씨앗이 되었죠. 히틀러가 가장 사랑한 작곡가,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연주가 금기시되는 유일한 음악가, 베토벤 이후 가장 혁명적인 음악가로 추앙받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사상가로 비난받는 모순된 존재. 그의 음악을 듣다 보면 황홀경에 빠지게 되지만 그가 남긴 글을 읽으면 소름이 돋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예술과 광기 사이를 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849년 5월 독일 드레스덴 거러리는 총성과 함성으로 뒤덮였어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왕의 군대가 치열하게 맞붙었죠. 바리케이드 뒤편에서 선동 포스터를 나눠주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곡가였어요. 이름은 리하르트 바그너, 당시 36살이었죠. 왕실 궁정 지휘자라는 안정된 지위를 포기하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그는 이미 몇 편의 오페라로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예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교회 첨탑에 올라가 프로이센 군대의 움직임을 감시했고 손수 폭탄을 만드는 법을 동료들에게 가르쳤어요.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바쿠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혁명을 꿈꿨죠. 하지만 6일 만에 프로이센 군대가 드레스덴을 장악했습니다. 혁명이 실패하자 바그너는 체포를 피해 도망쳐야 했어요. 현상금이 걸린 수배자가 된 겁니다. 그가 독일을 떠나며 품었던 건 분노와 좌절, 그리고 더 큰 야망이었습니다. 망명길에서 그는 평생의 걸작들을 구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천재의 음악이 훗날 어떤 어둠과 결합될지 말입니다. 바그너의 시작은 평범했어요. 1813년 5월 22일 작센 왕국의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죠. 당시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습니다. 바그너가 태어난 지 불과 몇 달 후 라이프치히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 중 하나인 제국 전투가 벌어졌어요. 5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충돌했고 도시는 시체와 폐허로 뒤덮였죠. 전투 후 엘베강에 버려진 시신들 때문에 장티푸스가 퍼졌습니다. 바그너의 아버지 카를도 그 전염병의 희생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출생부터 논란이었습니다. 공식 아버지는 경찰서기 카를 바그너였지만 실제 아버지는 어머니의 친구였던 배우 루트비히 가이어라는 설이 있거든요. 바그너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세례를 받았다는 점, 아버지가 태어난 지 6달 만에 사망했다는 점이 의혹을 키웠죠. 더 흥미로운 건 바그너 자신도 평생 이 의혹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자서전에서 그는 자신과 가이어의 코가 너무 닮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은 지 8개월 만에 루트비히와 재혼했습니다. 바그너는 14살까지 비델름 리하르트 가이어로 불렸죠. 걔 아버지는 배우이자 극작가, 화가였어요. 드레스덴 궁정극장에서 일했고 어린 바그너를 자주 극장에 데려갔습니다. 바그너는 그곳에서 베버의 오페라를 관람하며 무대의 마법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1821년 루트비히마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를 잃은 바그너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어요. 외로움 속에서 그가 발견한 건 음악과 문학이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빠져들었고 베토벤의 9번 교향곡에 충격을 받았죠. 13살 때는 베토벤 교향곡을 피아노로 편곡하는 대담한 시도를 했습니다. 16살에는 42명이 죽는 셰익스피어풍 비극을 썼어요. 사춘기 소년의 습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거대한 야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음악은 바그너에게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1829년 16살, 그는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소프라노 비렐미나 슈레더 데브리엔트가 무대에서 보여준 극적인 연기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온몸으로 감정을 표현했고 관객을 압도했습니다. 바그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바그너는 즉시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을 위한 음악을 쓰겠다고요. 16살 소년의 대담한 고백이었죠. 훗날 그는 자서전에서 내 인생 전체를 되돌아봐도 이 사건만큼 큰 영향을 준 건 없었다고 회상했어요.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작곡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베토벤처럼 파격적인 음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가족은 반대했지만 바그너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뮬러에게 비공식적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죠. 첫 시도는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17살에 쓴 서곡은 5마디마다 드럼을 강렬하게 터뜨리는 곡이었는데 관객들이 드럼 소리만 기다리며 웃어댔어요. 베토벤을 흉내내려다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바그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열심히 공부했죠. 1831년 2월 라이프치히 대학의 음악 전공 유료 학생으로 등록했습니다.
그해 여름 그는 도시의 성 토마스 교회 성가대 지휘자인 테오도르 빈리이에게 정식 작곡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빈리이는 바그너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수업료를 받지 않았을 정도였죠. 바그너는 스승에게 헌정하는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했는데 이 작품이 그의 작품 번호 한 번으로 출판됐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그는 학생 클럽에 가입했다가 도박에 빠지기도 했거든요. 카드게임의 전 재산을 잃었지만 운 좋게 되찾고 그 뒤로는 도박을 끊었죠. 젊은 바그너는 재능은 있었지만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랑에도 서툴렀어요. 귀족 집안의 자매들에게 반했지만 신분 차이로 좌절했고 그 경험을 오페라 결혼식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였죠. 21살, 그는 첫 직업을 얻었습니다. 비르츠부르크 극장의 합창 지휘자였어요. 그곳에서 첫 완성작 오페라 요정들을 썼죠. 베버의 낭만적 스타일을 모방한 작품이었지만 생전에 무대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20대의 바그너는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극장을 옮겨다니며 생계를 이어갔고 새로운 오페라를 구상했어요. 1834년 마그데부르크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죠. 배우 미나 플라너였습니다. 바그너보다 4살 많았지만 아름다웠고 무대 위에서 빛났어요. 바그너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격렬한 구애를 시작했죠. 미나는 처음엔 이 가난한 지휘자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바그너의 집요한 편지 공세와 열정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1835년 2월 약혼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극단은 파산 직전이었고 바그너의 새 오페라 사랑의 금지는 초연에서 처참히 실패했거든요. 1836년 3월 29일 초연날 주연 가수가 가사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망쳤습니다. 두 번째 공연은 아예 취소됐어요. 설상가상으로 미나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다른 남자와 함부르크로 떠나버렸습니다. 상인 디트리히와 함께였죠. 배신당한 바그너는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나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고 몇 달 뒤 미나가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1836년 11월 재결합하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죠. 바그너는 러시아 리가의 극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오페라 리엔츠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 로마의 민중 영웅 이야기였죠. 이 작품으로 빚을 갚고 명성을 얻으리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1839년 여름 바그너의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이 그를 추격했고 바그너 부부는 대담한 탈출을 감행해야 했어요. 러시아 국경을 몰래 넘어 배를 타고 런던으로 향했죠. 항해는 악몽이었습니다. 폭풍 후에 시달리며 3주가 넘게 걸렸어요. 이 경험이 훗날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영감이 됐습니다. 런던을 거쳐 파리에 도착했지만 파리는 환영하지 않았어요. 유랑 생활이 시작됐죠. 바그너는 생계를 위해 다른 작곡가들의 곡을 편곡하는 일을 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파리에서 그는 하인리히 하이네, 자코모 마이어베어, 헥토르 베를리오즈 같은 예술가들을 만났죠. 특히 마이어베어는 바그너를 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파리 오페라계는 폐쇄적이었고 바그너의 작품은 무대에 오르지 못했어요. 실망한 바그너는 결국 파리를 포기하고 드레스덴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리엔츠를 공연해달라고요. 1841년 드디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바그너는 파리를 떠나며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도시를 정복하겠다고 말이죠. 1842년 10월 20일 드레스덴 궁정극장에서 리엔츠가 초연됐습니다. 6시간짜리 대작이었지만 관객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열광했어요. 막이 내릴 때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죠. 30살의 바그너는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됐습니다. 드레스덴 시민들이 그를 거리에서 알아보고 인사할 정도였어요. 신문들은 찬사를 쏟아냈죠. 이어서 1843년 1월 2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영원히 바다를 떠도는 유령 선장이 진실한 사랑으로만 저주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폭풍우 치는 바다의 음악은 관객을 압도했습니다. 바그너가 런던으로 가는 배에서 겪었던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 작품은 바그너 스타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 대신 드라마틱한 음악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갔어요. 전통적인 아리아와 레치타티보 구분을 무너뜨리고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었죠. 일부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비판했지만 젊은 세대는 혁신이라 평가했습니다. 1843년 2월 바그너는 드레스덴 궁정 카펠마이스터로 임명됐어요. 왕실 악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이었죠. 생애 처음으로 안정된 수입이 생겼습니다. 연봉 1,500달러에 연금까지 보장됐어요. 하지만 바그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작품 타노이저를 준비했죠. 중세 시인이 성스러운 사랑과 세속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였어요. 비너스의 동굴에서의 관능적 쾌락과 성모 마리아의 신성한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는 주인공 말입니다. 1845년 10월 19일 초연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신성함과 유격을 동시에 다뤘기 때문이죠. 가톨릭 보수파는 신성 모독이라 비난했고
진보파는 인간 본성의 진실한 탐구라 옹호했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대담해졌어요. 전통적인 화성 규칙을 깨뜨리기 시작했죠. 그는 극장 개혁도 추진했습니다. 사회주의자 친구 아우구스트 레켈과 어울리며 급진적 사상을 접했고 기존 체제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예술은 귀족만의 향락이 아니라 민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죠. 공연장 좌석 배치도 바꾸려 했습니다. 귀족들만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술가로서 성공했지만 마음속에는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848년 2월 프랑스에서 혁명이 터졌습니다. 루이 필리프 국왕이 퇴위당했고 그 열기는 독일로 번졌어요. 3월이 되자 베를린과 빈에서도 봉기가 일어났죠. 드레스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외쳤어요. 바그너는 흥분했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바뀔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는 친구 레켈이 발행하는 신문 인민신문에 기고하기 시작했어요. 혁명의 여신이여 오라, 소수의 지배를 파괴하라는 격렬한 문장들이었습니다. 1849년 3월 바그너는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미하일 바쿠닌을 만났어요. 바쿠닌은 카리스마가 넘쳤고 폭력혁명을 주장했습니다. 바그너는 그에게 매료됐죠. 두 사람은 밤새 혁명에 대해 토론했어요. 바쿠닌은 기존 질서를 모두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그너는 새로운 예술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1849년 4월 프로이센 왕이 독일 통일 헌법을 거부하자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작센왕도 헌법 수용을 거부했죠. 5월 3일 오후 드레스덴 시민들이 무기고 앞에 모여 무기를 요구했습니다. 왕의 군대가 발포했고 곧 거리는 바리케이드로 뒤덮였어요. 108개의 바리케이드가 세워졌습니다. 바그너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거리로 뛰쳐나가 봉기를 지원했죠. 시청에서 연설을 했고 바리케이드 설치를 지휘했습니다. 심지어 수제폭탄 만드는 법을 시민들에게 가르쳤어요. 5월 5일 그는 십자가교회 첨탑에 올라가 감시병 역할을 했습니다. 프로이센 군대가 도시로 진입하는 걸 지켜봤죠. 하지만 봉기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5월 9일 프로이센 군대가 드레스덴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바쿠닌과 레켈은 체포됐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그너는 간신히 탈출했어요. 친구 리스트의 도움으로 바이마르를 거쳐 스위스로 도망쳤죠. 그의 이름은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독일 전역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849년 5월 28일 바그너는 콘스탄스 호수를 건너 취리히에 도착했어요. 36살, 모든 걸 잃고 망명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좌절이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줬습니다. 정치혁명은 실패했지만 예술혁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망명지에서 바그너는 평생의 대작을 구상했습니다. 게르만 신화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서사극이었어요. 1851년부터 대본 작업을 시작했죠. 처음엔 지크프리트의 죽음 하나였지만 점점 확장됐습니다. 전사가 되기 전 이야기가 필요했고 그 이전 배경도 필요했어요. 결국 4편의 오페라로 구성된 니벨룽의 반지 사이클이 탄생했습니다. 난쟁이가 라인강에서 황금을 훔쳐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가 불러온 저주와 파멸의 이야기였죠. 신들과 영웅들, 사랑과 배신, 탐욕과 희생이 얽힌 대서사시였습니다. 바그너는 1853년부터 작곡을 시작했어요. 라인의 황금과 발키레를 차례로 완성했죠. 하지만 작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했고 공연할 극장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개인적 감정도 복잡해졌어요. 친구 오토 베젠동크의 아내 마틸데에게 빠졌습니다. 바그너는 50살이 넘었지만 젊은 마틸데에게 열정적으로 구애했죠. 이 사랑은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또 다른 걸작을 낳았습니다. 1857년 바그너는 베젠동크 부부 옆집에 살면서 마틸데를 뮤즈로 삼아 작곡에 몰두했어요. 불륜인지 플라토닉한 관계인지 애매했지만 미나는 질투에 미쳐갔습니다. 결국 1858년 바그너는 취리히를 떠나야 했고 미나와도 사실상 결별했죠. 베니스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완성한 바그너는 1861년 파리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었어요. 나폴레옹 3세의 후원으로 타노이저를 공연할 기회를 얻었죠. 하지만 파리 귀족들은 바그너를 거부했습니다. 공연 중간에 도착하는 게 관례였는데 바그너가 그를 위해 구성을 바꾸길 거부했거든요. 초연날 귀족들은 조직적으로 야유를 보냈어요. 바그너는 모욕감에 공연을 완전히 취소해버렸죠. 파리에서 쫓겨난 바그너는 빈에서 트리스탄 초연을 준비했지만 이마저 무산됐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50대가 된 바그너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죠. 빚더미에 앉았고 아내와는 헤어졌으며 작품은 공연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1863년 그는 친구 한스 폰 뷸로의 아내 코지마와 재회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딸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운명을 느꼈어요. 하지만 코지마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바그너 역시 법적으로는 미나의 남편이었습니다. 1864년 봄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이에른의 18살 신임 국왕 루트비히 2세가 바그너를 찾아온 겁니다. 어린 왕은 바그너의 열렬한 팬이었고
모든 지원을 약속했죠. 당신의 작품을 완성하십시오라며 거액을 제공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그너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루트비이 왕의 후원으로 바그너는 뮌헨에 정착했습니다. 빚을 청산하고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죠. 1865년 6월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드디어 초연됐어요. 혁명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불협화음으로 시작해 4시간 내내 긴장감을 유지하다 마지막에야 해소되는 음악이었죠. 관객은 충격과 감동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비극도 찾아왔어요. 주연 배우가 공연 직후 29의 나이로 급사했거든요. 한편 바그너와 코지마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코지마는 바그너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고 1865년 딸을 낳았어요. 아이의 이름은 이졸데, 오페라 주인공의 이름이었죠. 남편 한스는 의심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루트비이 왕은 바그너를 위해 축제극장을 지으려 했지만 대신들이 반대했어요. 바그너가 왕실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는 비판이 거셌죠. 결국 1865년 말 왕은 바그너에게 뮌헨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적 후원은 계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요. 바그너는 스위스로 돌아갔고 코지마가 함께했어요. 1866년 미나가 사망했습니다. 바그너는 슬퍼했지만 이제 코지마와 공식적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됐죠. 1868년 코지마는 두 번째 딸 에바를 낳았습니다. 소문은 퍼져나갔지만 한스는 여전히 바그너의 음악을 지휘했어요. 같은 해 6월 니른베르크의 명가수가 초연됐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다룬 코믹 오페라였죠. 왕이 관람했고 관객은 열광했습니다. 1869년 코지마는 마침내 한스를 떠나 바그너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 지크프리트를 낳았고 1870년 정식으로 결혼했죠. 바그너는 60에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그는 이제 니벨룽의 반지 완성에 집중했습니다. 1870년대 초 지크프리트와 신들의 황혼을 차례로 완성했죠. 동시에 새로운 극장을 계획했어요. 바이에른 북부의 작은 마을 바이로이트였습니다. 바그너는 이곳에 자신만의 축제극장을 짓기로 결심했죠. 1872년 5월 주주도를 놓았습니다. 루트비이 왕은 처음엔 지원을 거부했지만 결국 대출을 승인했어요. 1874년 바그너 가족은 바이로이트의 새 저택 밤프리트로 이사했습니다. 바그너는 이곳에서 신들의 황혼을 완성했어요. 25년에 걸친 대작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1876년 8월 13일 제1회 바이로이트 축제가 열렸습니다. 베토벤 교향곡으로 시작해 나흘간 니벨룽의 반지 전곡이 공연됐어요. 독일 황제 비렐름 1세를 비롯해 유럽 각국의 왕족과 예술가들이 모였죠. 차이콥스키, 브루크너, 생상스, 리스트가 왔고 니체도 잠시 참석했습니다. 예술적으로는 대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참담한 실패였죠. 15만 달러의 적자가 났습니다. 바그너는 실망했지만 자신의 비전을 실현했다는 자부심은 있었어요. 축제 이후 바그너는 지쳤습니다. 건강도 나빠졌고 재정 문제도 심각했어요. 1877년부터 마지막 오페라 파르지팔 작업을 시작했죠. 성배기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적 상징이 담겼지만 동양 철학의 영향도 받았어요. 순수함과 자비, 죽음을 통한 구원이 주제였. 바그너는 이 작품을 바이로이트에서만 공연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1880년대 초 건강이 더 악화되면서 이탈리아에서 겨울을 보냈어요. 1882년 1월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파르지파를 완성했습니다. 7월 26일 바이로이트에서 초연됐고 총 16번 공연됐죠. 마지막 공연에서 바그너는 몰래 지휘봉을 잡고 산막 끝부분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관객도 연주자도 모르게 말이죠. 이것이 그의 마지막 지휘였어요. 9월 바그너 가족은 베니스로 갔습니다. 바그너는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떠다니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1883년 2월 13일 오후 바그너는 서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69살이었어요. 코지마는 남편의 시신을 하루 종일 껴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그너의 시신은 기차로 바이로이트로 옮겨졌고 밤프리트 정원에 묻혔죠. 그가 만든 축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 그는 음악사에서 가장 논란 많은 인물로 남았습니다. 오페라의 혁명을 일으켰고 화성과 형식의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그의 작품은 현대영화 음악의 원형이 됐죠. 지옥의 묵시록에서 헬리콥터가 마을을 공격하며 발키레의 기행이 울려 퍼지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바그너 음악은 드라마와 완벽하게 결합됩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유산은 어두웠어요. 반유대주의 발언들, 독일 민족주의 찬양, 이 모든 것이 나치에게 이용됐죠. 히틀러는 바그너를 우상화했고 그의 음악을 선전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 음악이 비공식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공연하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항의하거든요. 과연 예술가와 그의 작품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바그너의 천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사상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바그너는 복잡한 인물이었어요. 혁명가이자 반동주의자, 천재이자 편집증 환자, 예술의 혁신가이자 위험한 사상가였죠. 그를 단순히 악인이나 성인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음악과 그 음악이 불러온 결과를 함께 기억해야겠죠. 여러분은 바그너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술과 예술가의 사상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